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직장인의 권리와 의무 8번째 시간이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이번 강의하고 다음 강의까지 마치면은 이번 학기는 이제 끝날 거예요.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여러 가지로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여러분들 만나서 즐거웠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이 있지만, 이제 진짜 끝을 향해 달려간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강의가 원래는 월요일 강의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월요일날 수강하시긴 하는데 아마 일주일간의 수강 기간이 있어서 이제 뭐 이렇게 일자가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강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난주는 잘 보내셨나요? 저는 계속 이제 면접이나 위원회 같은 것들이 있고, 뭐 일 같은 거 당연히 있고, 이제 또 개인적으로 할 일도 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조금 정신없이 보냈고요. 지난주나 계속 이제 면접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오늘 할 징계나 이제 그런 해고 관련된 위원회들도 좀 다녀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조금 더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더 실무적인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알려드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면접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면접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가지만 더 조금 드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면접 자체에 관한 거는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보다 이력서에 신경을 조금 못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제가 공공기관이나 이런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에 면접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면접관으로 가는데 그럴 때 이제 아무래도 시험을 통과하는 곳에 조금 방점을 찍다 보니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조금 다른 곳보다 약간 여력을 좀 덜 하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거든요. 이것도 기관에 따라 다른데 뭐 예를 들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AI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인성 면접팀 따로 그 다음에 뭐 실무 면접팀 따로 보는 곳이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면접관은 여러분이신데 지원자 한 분이신 거죠. 그래서 4대1로 이제 좀 장시간 그렇게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력서에 써져 있고 이제 자기소개서에 적혀 있는 물론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항 외에는 다 지우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경력이라든지 그분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조금 주의하실 것은 줄글로 막 쓰지 마시고 대부분 잘 쓰시긴 하는데 안 그러신 분도 꽤 있어서 말씀을 굳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차화를 좀 하셔가지고 본인이 이제 뭐 그 회사라든지 그 지원하는 기관 아니면 면접을 보는 면접관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거 위주로 조금 간략간략하게 핵심을 목차화해서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질문을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질문이 많다는 건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저 사람이 궁금하고 저 사람이 정말 저 지원자분께서 오시면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여기에 안 드러나 있다. 그래서 저분의 생각을 좀 알고 싶다. 이럴 때 저희가 질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진짜 요즘 조금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으로 바쁜 일들도 있고 뭐 업무 당연히 좀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계속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올해는 여러 가지로 우선순위를 조금 더 정립하고 이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일들을 좀 나누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 채용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모집 채용부터 이제 여러 가지 뭐 많은 인사 관리 같은 경우 뭐 심지어 해고까지도 그런 위원회들은 제가 할 일이기 때문에 많이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면접관 분들은 내부에 있는 위원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위원분들이 계시잖아요. 저처럼 이제 외부에서 위촉돼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징계위원회, 해고 뭐 이런 거 다 인사위원회 다 마찬가지고, 면접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신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도 마찬가지로 배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지난번에 다녀온 면접에서는 면접관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연배 높으신 변호사님이셨어요. 굉장히 정말 선배님이신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막 이렇게 면접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따로 막 공정성 때문에 많이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아주 잠깐 주어지는 하루 종일 면접을 보거든요. 아주 잠깐 주어지는 그런 쉬는 시간에 뭐 이제 그 명함을 드리니까 이제 얘기들을 좀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평소 같으면 하지 않았을 그러니까 굉장히 저한테 그 말을 이끌어내신 것도 참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도 굉장히 이제 연배가 높으시고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다가 저는 주로 듣는 타입이긴 해요. 듣는 타입이긴 한데 근데 변호사님 이게 되게 지나가는 말처럼 되게 이제 연차가 제가 많이 높진 않지만 이제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루틴해져서 정말로 좋은 것도 있지만 진짜 많이 복잡한 일들도 있지 않냐.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셨는지, 언제 괜찮아지는지 이런 거를 되게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쭤봤어요. 지나가는 말처럼. 근데 그분도 되게 지나가는 말처럼 답변해 주셨는데 그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연차 때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해하지 못했을 그럴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많이 마음에 와닿았고 그렇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면접관으로 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저한테는 좀 귀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지원자분들도 많이 보게 되니까 조금 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도 조금 많이 있고 해서 되게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여러분이 이제 면접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 학원이나 스터디 같은 걸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정형화된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면접의 어떤 자세라든지 아니면 어떤 질문이 왔을 때 내가 시간을 버는 방법이라든지. 근데 저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 루틴을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형식이나 예의를 갖추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꼭 그렇게 뭔가 저 사람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나의 생각이 아니라 이 기관이나 뭐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같이 우리가 갈 수 있는지 가치관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라면 자기의 본인의 평소 생각을 조금 잘 진솔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들으니까 듣다 보면 이 사람이 자기 생각과는 다른 답변을 하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 기관의 성격이 좀 맞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본인의 생각을 조금 더 진솔하게 그리고 잘 표현하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징계하고 해고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실제로 위원회들이 구성이 돼요. 왜냐하면 내부에서 이제 보통 인사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공정성의 문제가 항상 생기고, 징계도 마찬가지로 부당하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구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이분의 징계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절차를 정말 잘 갖추려고 해요. 그 절차 중에 하나가 공정성에 관한 것인데 그래서 저처럼 외부에서 이제 노동법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한 사람들을 이제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 절차를 진행을 하는 거죠. 아니면 뭐 이제 저처럼 노동법을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분들이나 이제 실무를 하는 분들에게 의견서 같은 거 받아가지고 또 하기도 하고요. 그런 건데 그래서 징계나 해고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에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요건하고 절차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징계 사유라든지 정말 너무 심각한 사유여가지고 해고를 할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안 지켰다? 그러면 부당하게 되는 거예요. 즉 효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은 이 징계를 당연히 해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징계가 개인의 비위 행위, 그러니까 개인의 잘못도 있겠지만 이 회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피해자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범죄들은 회사가 이걸 인지한 순간 그 피해자를 위해서 정당하게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때요? 만약에 부당하게 돼서 징계가 취소되거나 뭐 해고 사유인데 이게 취소됐어요. 막대한 그 손해를 입혔는데 그랬을 때 굉장히 난감한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기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절차를 잘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근로자 보호는 너무 기본이겠죠. 그러니까 뭔가 그냥 단순하게 상급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굉장히 경미한 잘못이지만 잘못은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미한 잘못을 가지고 해고를 한다든지 그러면 책임과 어떤 형벌이랄까? 이런 것에 대한 징계 양정의 비례가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럴 때는 근로자의 지위가 굉장히 불안정해지죠.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니까. 혹은 뭐 감봉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니면 정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급여가 뭐 절반으로 깎이거나 예를 들면 절반으로 깎이거나 아니면 뭐 한 3개월 정직을 받으면 3개월 동안 급여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학교를 생각해보면 예전에 고등학교를 생각해보면 벌점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벌점을 받아가지고 생활기록부에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굉장히 경미한 차이일 수도 있지만 대학의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점에 민감한 분들이 계시는 거고요. 그런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상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뭔가 징계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 순간 이제 뭐 승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회사 생활에 대해서 이제 본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징계든 해고든 사유하고 절차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일단 인지하고 이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례를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 요즘 정리해고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도 하는데요.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해고 회피 노력을 하는가예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지만 진짜 많이 어려워가지고 부득이하게 조금 인원 감축을, 그러니까 안 해보려고 정말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누군가가 이제 조금 인원을 감축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근데 그거밖에 해결책이 없을 때는 부득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그게 요건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요건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리해고는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판단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사례였어요. 같이 보실게요.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는 이 회사가 해고를 회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았고 심지어 해고 대상자도 공정한 기준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단순하고 이따 보시겠지만 너무 단편적인 기준에 따라서 해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만약에 정말 이런 거죠. 갑자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가지고 내일 당장 도산할 것 같아요. 뭐 그러면은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몇 개월간의 여유가 있을 때에는 뭔가 단순하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 판례의 요지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전체 작업장 종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고자 선정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합법적인 쟁의 행위로 말미암아 정상 조업 가능성이 가장 낮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회사의 요청으로 계약 해지가 이루어진 제1년 공장 크레인 운전 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만을 모두 해고함으로써 해고자 선정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분들이 이제 정당하게 보통 근로자분들이 노조를 가입을 하게 되면은 해고가 아니죠. 쟁의행위, 그러니까 파업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러니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꺼려지는 일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작업이 멈추게 되고 그럼 생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공사를 한다면 공기가 굉장히 연장되고 이러는 어려움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뭔가 이분들은 노조에 가입했으니까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해고 대상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기준의 그런 공정성이나 합리성이 전혀 없이 이 크레인을 담당하시는 이 기사님들을 전부 다 이제 해고 대상으로 삼은 거죠. 그랬을 때. 근데 이게 기준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해고 회피 노력의 부족과 해고자 그 기준이 정말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였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할 정도, 그러니까 아예 일괄적으로 어떤 대상을 확 이렇게 극단적으로 내보낼 정도로 경영상 필요가 시급하고 긴박하고 절실하지 않았다라고 본 사례인데요. 이유가 있어요. 이 회사는요, 공장 크레인 운전 작업의 도급 계약 해지와 근로자들에 대한 자택 대기 발령 후 해고 시점까지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례는 2달도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분들을 해고하지 않고도 뭔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만약에 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필요성이 있어서 대상자 선정의 기준을 마련할 수가 있었는데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은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의 요건을 구성하는, 지금 뒤에 보겠지만 요건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아무리 우리가 살펴봐도 없는데? 정당하지 않아, 사유가 없어 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뒤에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원래 원청인 철강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청인 A 회사가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근로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다 우리가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도급 계약 같은 것들을 체결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근로자들을 이제 함께 일하는 형식을 취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중에 하나였는데, 크레인 운전 작업에 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한 회사, 그러니까 A 회사가 있고 원고 회사는요, 그 A 회사하고 도급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랬을 때 도급계약 해지로 인해서 해고의 필요성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이 철강사, A라는 철강사가 이 원고회사하고 이제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도급계약을 계속 뭐 평생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한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 도급계약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원고회사에서는 근로자분들을 이 A 회사하고 일하려고 뽑았던 거라 이제는 그러면은 이분들을 더 일자리를 줄 수가 없으니까 부득이 해고해야겠다라는 해고의 필요성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해고 회피 노력이라든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등과 같은 요건이 없었다는 것인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후 회사 내 다른 직종인 부대 작업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같은 직종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약간 유사한 어떤 부대 작업이겠죠. 그때 해고된 근로자 중 일부 비조합원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당초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계기가 노조에 가입하고 결성을 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나중에 이분들이 노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고했던 근로자분들 중에서 조합원 아닌 분들, 노조원 아닌 분들만 이제 신규 채용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법원은 이러한 노력은 해고하기 전에 인사명령을 통한 배치 전환으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같은 작업은 아니지만 해고했다가 다시 재고용하는 것보다 신규 채용하는 것보다 그냥 그 해고하지 않고 이분들 그 배치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A 업무를 하는 그 근로자분들을 B 업무로 이렇게 인사명령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희망퇴직의 실시 과정에서 도급계약 해지 대상 직종인 크레인 운전 종사 근로자 외에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자를 파악하거나 혹은 배치 전환 희망자를 파악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저 사람들 해고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에게만 이제 희망퇴직 관련된 것들을 한 거지 전혀 다른 근로자, 즉 전체 근로자 대상으로 한 적도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밑에,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준에 있어서 합리성과 공정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더욱이 도급계약의 해지하고 해고일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달, 그죠?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동안 선정 기준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단순하고 극단적인 방법, 즉 이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했으니까 이 사람들 해고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다 해고해버린 이런 아주 단순하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도급계약이 해지된 작업 종사자만을 모두 해고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라고 본 판결이었어요. 두 번째 사례를 볼게요. 이거는 올해 2021년에 나온 2월에 나온 굉장히 얼마 되지 않은 판결이에요. 대법원 판결이고요. 보시면 해고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을 때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해고 사유를 당연히 기재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해고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효력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판례예요. 같이 볼게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하고 시기를 중요해요. 서면으로 통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여러 가지 뭐 구두상으로 전달한다? 그런 거 좀 문제가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이러한 규정은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전부 및 시기 그리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해서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는 알고 있잖아요. 회사는 이 근로자를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고할 거야 라고 알고 있지만 근로자는 몰라요. 근데 갑자기 인사위원회 딱 불러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전혀 알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이제 징계 같은 뭐 해고 같은 것들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방어권의 행사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유를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뭐 방어할 준비를 전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주장하는 이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증거 자료가 충분히 있음에도 그것들을 입증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사용자가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그러니까 근로자의 입장인 거죠. 입장에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해고 통지서의 해고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굉장히 예외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의 내용하고 취지를 고려할 때 해고 대상자가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원칙은 해고 사유하고 시기를 서면으로 기재해야 되죠. 안 되면 무효예요.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왜 해고 당하는지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외적으로 해고 사유하고 시기를 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다고 해고 사유를 통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예외였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일 때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다시 또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기재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을 들어가지고 뭐 취업규칙의 품위유지 위반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명령 불복종 아무튼 정말 말로 다 하기 어려운 그런 사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 간단하게라도 쓰는 것과 아예 쓰지 않는 건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분이 이미 알고 자기가 대응할 수 있는 상황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한 해고 통지이다. 아주 간략하게라도 상세하게 쓸 필요 없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명목으로 어떤 사유로 내가 지금 이렇게 인사위원회 회부가 됐고 해고가 되는지 이 사유를 좀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인 거죠. 자, 사실관계를 같이 볼게요. 원고는 피고 회사와 1년의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이셨던 거죠. 근데 고용계약을 새로이 체결을 한 거죠. 다시 하면서 근로계약 기간의 종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그때 왜 우리 계약서 봤잖아요. 그때 정규직은 근로계약 시작 일시만 나오고 종료일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정년까지 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비정규직 특히나 기간제 근로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해서 근로계약 기간, 그러니까 시기가 처음 시작하는 거 시기라고 하고 끝나는 거 우리가 종기라고 해요. 그래서 시기하고 종기가 전부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은 이제 정규직의 형태로 채용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근로계약의 종기, 그러니까 끝나는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계약 종료 통지서를 갑자기 내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끝나는 기간 없었는데 갑자기 계약 우리 끝났어! 라고 하면서 계약 종료의 사유나 별도의 근거 규정을 기재하지 않은 채 2011년 3월 8일 상호 체결한 고용계약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사자는 귀하와의 고용계약을 2015년 1월 23일부로 종료함을 통지합니다. 라고만 기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만약에 이렇다면은 고용계약 제2항의 내용에 뭔가 내용이 있겠지라고 해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내용이 뭐였냐면 원고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고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려면 2개월 전에 통보하거나 2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냥 보통 이제 우리가 그때 봤잖아요. 해고할 때에는 한 달 전에 통보를 하거나 아니면 한 달분의 임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약간 그게 기간이 좀 늘어난 거죠. 2달 전에 통보를 하거나 2달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고 사유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고용계약에도. 이런 사안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 통지서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약 종료 통지서에는 해고 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쵸? 해고 사유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통지에 해당한다라고 보았고요. 이와 달리 원고가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그것만으로 사유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이 해고 통보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판결이었어요. 이거는 조금 예외도 있고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와 그 예외가 해당되지 않는 사유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는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징계와 해고 관련된 규정을 같이 한번 볼게요.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에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것들이 뒤에 부당해고 등이라고 이제 묶어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또한 산전, 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약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질병이나 요양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전후로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고, 임신 출산도 마찬가지로 회복할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간을 줘야 되고 절대로 이때는 해고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 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러니까 굉장히 예외적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분이 딱 봤을 때 업무상 재해를 당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일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보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혹은 정말로 이분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은데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생긴 거예요. 그럴 때는 이분을 부득이 사업이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예외가 인정된다라는 취지예요. 자, 징계 봅시다. 기업 질서의 위반에 대하여 사용자에 의해 부과되는 일종의 제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기업 질서 위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근로자가 직장 질서를 파괴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손상을 시키거나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심코 글 같은 걸 올리는 거죠. 뭐 최근에도 블라인드라고 어플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 재직한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플들이었는데 거기에다 이제 여러 가지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에나 뭐 어떤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굉장히 부적절한 언동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어떤 행위를 방치함으로써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회사 근무기간의 확립을 위해 취해지는 여러 가지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다. 이것들을 통틀어가지고 우리가 징계라고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우리 왜 실적이 나쁜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 영업직에서 이제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럼 영업 실적이 나쁘다는 게 징계해고의 요건이 될까요? 이것 때문에 진짜로 많이 이제 문제가 돼서 저전과자 해고가 가능하냐부터 시작한 정말 많은 논의들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실적이 나쁘다는 이 사람이 뭔가 범죄 행위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징계 해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업 질서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최근의 판례가 원래 저성과자를 이유로 해고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보고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엄격하게는 봐요. 다만 몇 가지 사유가 있다면은 성과가 나쁘고 그게 지속되었고 이게 더군다나 회복할 가능성과 의지도 없다라고 판명되는 경우에만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고가. 그러나 어쨌든 성과가 나쁘다는 것은 곧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그것들은 좀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징계권에 관한 건데요. 판결이 있어요. 대법원 판결이. 근로자의 상벌 등에 관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 거죠. 그래서 그 범위에 속하는 징계권 역시 기업 운영 또는 노동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권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 규정의 내용이 강행법규, 그러니까 이제 법 중에도 꼭 지켜야 되는 게 있고 그걸 강행이라고 하거든요. 무조건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재를 받는 것이 강행이에요. 근데 이제 임의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지켜야 되는데 하지만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뭔가 곧바로 이걸로 뭐 처벌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고 규정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약간 구분이 돼요, 법에는. 그리고 단체 협약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그 구체적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영을 하는 경영권이 있으니까 사용자는 인사권도 있고 그리고 그 규정이 단체 협약의 부속서나 단체 협약 체결 절차에 준하여 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즉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그런 권한을 굉장히 넓게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징계가 사용자 인사권은 있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건 존중해야 마땅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제재나 허들 없이 그냥 막 사용자 맘대로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법에는 관련 규정이 있는데요. 제23조 제1항에 보면 아까 보신 것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징계를 할 수가 있고요. 제93조 제11호에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취업규칙 배웠잖아요. 그때 보면은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반드시 넣어야 되는 부분에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이 있었죠. 제재라는 것은 징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취업규칙에도 징계에 관한 사항을 넣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실제로 그래서 취업규칙을 보면은 그 징계에 관한 내용이 쭉 이렇게 규정으로 나와요. 지금 법규처럼.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A4 용지 뒤에 별표처럼 표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회사마다 굉장히 다른데 형식은 예를 들어서 뭐 품위유지 위반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심각한
그 여러 가지 그 내용들 막 나열을 하면서 여기서 경한 부분은 어떤 거, 근데 중대한 위반은 어떤 거. 그래서 예를 들어 품위유지 위반인데 경하다 그러면은 뭐 견책이나 굉장히 뭐 아주 간략한 그런 걸로 이제 마무리하는 그 징계 양정의 표가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심각해서 아 이건 도저히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이다라는 사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보통 아래 부분에 있고요. 그러면 파면, 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임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제95조에 보면 감급의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봉한다는 거예요. 감봉. 그럴 때는 그 감액은 1회 금액이 평균 임금의 1분의 2분의 1을, 그리고 총액이 1임금 지급기, 보통은 30일이겠죠. 한 달에 한 번씩 주니까 그때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무 갑자기 많은 금액을 줄여버리면 근로자의 생활에 정말로 많은 안정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재에도 분명히 비율적으로 제한을 두는 거죠. 자, 봅시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징계의 정당성에 대해서 볼 건데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그리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사유여야만 해요. 그러니까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아까 본 것처럼 이제 제재에 관한 사항 두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유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사용자가 인사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정말 조금 본인은 진짜 사람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소름 끼치게 싫어하는 행위라든지, 아, 난 저 다 좋은데, 다 참을 수 있는데, 아, 저건 진짜 싫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용자가, 일반적인 그런 사안이 아니고, 남들은 다 납득하고, 그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진짜 소름 끼치게 싫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유를 해고 사유로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경하고, 심지어 경한 징계 사유도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해고라고 했어요. 취업규칙에 적어 놓은 거죠. 왜냐면 사용자가 처음에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어때요? 근데 누가 봐도 그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보여요. 그러면은 당연히 취업규칙에 따른다 하더라도 징계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라는 거겠죠. 부당한 징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분명히 규정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도 마찬가지고 어떤 규정, 하위 법규를 만들거나 아니면 심지어 취업규칙을 만든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최대한 우리가 예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기업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은 이러이러한 게 있어 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적어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신종 범죄 생기잖아요. 우리가 뭐 기술이 발달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생겨나면서 예전 같으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범죄가 생기기도 하고요. 아니면 방식이 달라지는 거, 범죄 방식이. 근데 형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처벌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재산상에 뭘 한다든지 아니면 신체에 구속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형법에 명확하게 요건에 맞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취업규칙에는 미처 이 작성할 땐 예상을 못한 거예요. 설마 근로자가 이런 방식으로 아니면 기술이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이런 경우까지 발생할 거야 라고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많은 해악을 끼친 거죠. 그러면 약간 아까 형법하고 좀 케이스가 다른데, 분명히 기업 질서가 문란해지거나 기업 목적 수행에 심지어 굉장한 해를 끼치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기업에서 이제 해고 사유의 가장 중대한 사유 중에 하나는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신뢰관계 어때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신뢰관계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판례 한번 볼게요. 단체 협약이 없는 해고 사유를 취업규칙에 규정한 것이 단체 협약에 위반되냐라는 것인데요. 단체 협약에서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 협약에 의해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거나, 또는 단체 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 사유 및 해고 절차를 단체 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죠?
혹은 동일한 징계 사유나 징계 절차에 관하여 단체 협약상에 규정하고요. 취업 규칙의 규정이 상호 완전히 배치되는 이런 저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취업 규칙에서 단체 협약 소정의 해고 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그 새로운 해고 사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걸 정해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단체 협약을 위반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법원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체 협약에 이 협약은 취업 규칙보다 우선한다 라고 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의 정신에 따라 단체 협약의 여러 규정에 저촉되는 취업 규칙의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취지를 밝힌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취업 규칙으로 새로운 해고 사유를 정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징계의 정당성,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규정된 처분일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면 징계 처분의 유형은 법령,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훈계, 견책, 감봉, 출근 정지, 휴직, 강등, 해고 등이 일반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이제 근로자의 어떤 행위의 그런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행위와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처벌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징계 양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예를 들면은 그냥 심할서 혹은 견책이라고 해서 어떤 경고 처분이라든지 요 정도 받고 끝날 수 있는 그 정도의 책임이에요. 잘못은 잘못이죠. 그러니까 처벌이나 징계를 받겠지만 그 정도이면 끝날 일을 해고하면 안 되겠죠. 그건 너무 그 비율이 맞지 않는 형평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로자의 반질서 행위하고 그에 대하여 과해지는 징계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요. 그리고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 과중한 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이 된다. 그래서 효력이 없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징계 처분을 할 경우에 있어서 처분의 양정 등은 그 자유재량에 무조건 맡겨서는 안 돼요. 객관적으로 타당한 적용이어야 할 거라는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하겠죠. 판례 같이 볼게요.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상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는 징계 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 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해온 기준하고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 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그러니까 세 가지 다 문제겠죠. 그러니까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아니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아니면 예전에 분명히 같은 행위, A 행위를 했을 때 근로자들이 정직 정도, 그러니까 이제 잠깐 일을 쉬는 거죠. 정직 정도의 처분을 받고 한 달 정도 쉰 다음에 다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거였는데 갑자기 내 사례가 예를 들어 아니면 다른 근로자의 사례가 딱 됐는데 그 근로자는 갑자기 해고한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그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다른 근로자의 사례들하고. 그럴 때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거죠. 그럴 때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절차에 관한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제 다음으로 징계 절차를 한번 볼게요. 징계 절차를 준수하는 게 정말로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징계 처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그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해서 당연히 효력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징계 사유를 사전에 통지해야 되고요. 그래야만 이제 근로자가 내가 이렇게 이 사유 때문에 지금 해고를 당한다는 거야? 이거 나 이런 적 없는데? 이거는 누군가의 어떤 사유, 업무 지시라거나 아니면 정당한 사유에 따라서 한 거야 라고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소명 기회를 이제 자기가 어떠한 것들을 소명해야 될지 알게 되고 그리고 이런 행위가 있을 때 근로자에게 반드시 소명할 기회를 부여를 해야 되는 거죠. 보통 왜냐면 이게 이제 취업규칙에 특히 나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징계위원회 의결 이 가장 중요한 징계 절차로서 판단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징계위원회에 여는 여러 절차적 그런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요건을 지켰느냐, 그리고 이 결의가 정말로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결의의 요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절차적 요건들이. 그런 게 잘 지켜졌느냐, 이런 것들 다 살펴보게 되는 거죠. 실무에서는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분이 정말 저 근로자가
왜 저런 행위를 했지? 이거 도저히 못 가겠다 같이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차상의 하자. 화가 나니까 회사가 이제 이런 인사위원회나 이런 것들 특히 법률적 조언을 잘 받지 않을 때에는 너무 화가 나니까 아니 누가 봐도 저 근로자 저런 행위 했어. 해고 당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냥 해고해버려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 어때요? 부당해고는 사실은 그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용자는 화가 나니까 계속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계속 몇 년 동안 소송, 법률 분쟁을 막 이끌어가는 거죠. 그럴 때 문제가 생기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은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절차를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혹시나 나중에 이제 이런 조언을 할 기회가 있다면은 그 부분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중처분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 가지 위반 행위에 두 가지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잘못했으면 그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처분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똑같은 걸로 다시 처분한다면 좀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 한 번 혼나는 건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뭐 매일매일 반복해가지고 야, 너 어제도 그랬는데 뭐 저번에도 그랬는데 막 이러면서 계속 그것을 수년 동안 반복해서 듣는다고 생각해보면 조금 질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얘기를 듣기 싫은 정도에 불과할 수 있지만 이거는 실제적으로 제재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양형의 과다나 절차 위반으로 부당 징계 판정 받은 경우 혹은 양형이나 절차상 하자를 수정해서 재징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못은 했어요. 잘못은 했는데 이게 원래는 그냥 뭐 조금 정직 정도 아니면은 그냥 정말 심할서 증고 정도로 끝낼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아니면 견책 정도로 끝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해고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면 부당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부당한 징계니까 이제 다시 원직 복귀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근로자분이 이제 예전에 징계가 없었던 걸로 된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이 행위 자체는 잘못한 게 맞으니까 다시 징계하는 건 가능하다라는 취지예요. 자, 넘어가 봅시다. 징계 절차인데요. 징계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준수를 해야 돼요. 다만 절차하고 관련된 규정을 꼭 마련해야 하는가?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징계 절차를 마련해 놓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아요. 왜냐하면 만들 때는 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겠지만 이게 있으면 이 절차를 잘 지켜서 행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절차가 없을 때는 오히려 더 복잡한 법률 문제가 생길 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이제 문제는 있고요. 다만 징계 절차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부당한 징계냐는 또 달라요.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징계 절차를 반드시 만들어야만 한다라는 건 아닌 거죠. 징계 절차 위반의 효과 한번 볼게요. 징계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이거를 위반했다.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죠. 절차 안 지켰으니까. 그래서 징계 사유가 정당하냐 부당하냐랑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징계든 해고든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이 다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셔야 되고 징계 사유하고 징계 절차의 정당성은 별개다. 그래서 하나가 있다고 해서 하나가 인정되는 게 아니고 얘는 있는데 얘는 없으면 안 돼. 부당해. 라고 각각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무효는 아니다라는 건데요. 판례 보실게요. 취업규칙 등의 징계 대상자에게 미리 징계 혐의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 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반드시 고지해야 돼라는 경우에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 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규정이 없어요.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반드시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혐의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당신이 몇 월 며칠에 뭐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하려고 해 라고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고지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소명 절차 없는 징계의 정당성 여부인데요. 회사의 징계 절차를 규정한 상벌위원회 운영 규정, 보통 인사위원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규정에서 위원회의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당사자를 반드시 출석시켜 이게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임의로 그냥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야 한다가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는 거죠. 징계 대상자에게 필요적으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럴 때에는 변명의 기회를
필요적인 것을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규정이 반드시 효력이 없냐? 그건 아니다라고 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사를 위해서도 근로자를 위해서도 당연히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그렇다면 징계의 가장 어떻게 보면 뭐 파면도 있겠지만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가장 이제 중한 징계로 보잖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해고는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예요. 그러니까 사용자 근로계약 해지하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유형은요, 3가지가 있거든요. 통상해고, 징계해고, 경영상 해고가 있어요. 네, 이걸 보기 전에 약간 해고랑 조금 비슷해 보이는 그런 개념들이 좀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당연퇴직, 계약 기간의 만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년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퇴직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땐 당연히 퇴직한다라는 것들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제 해고가 회사가 당신 나가주세요가 아닌 거죠. 그냥 당연하게 계약이 종료된다라는 취지인 거죠. 그리고 의원 면직, 권고사직, 자진사퇴, 명예퇴직 이런 것도 해고는 아니에요. 그리고 네, 이런 건 있어요. 실질상 해고인 거죠. 자진퇴사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해서 나가요라고 형식상 되지만 사실은 회사가 아닌데? 너 무조건 나가야 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직을 계속해서 강요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땐 실질상 해고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채용 내정, 우리 예전에 봤죠? 그죠? 앞 시간에 봤잖아요. 채용 내정이라든지 시용의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그럴 때는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이라고 해가지고 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계약 갱신의 거절, 이제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비정규직 관련해서 볼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계약직,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갱신 기대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갱신을 하지 않았을 때 해고가 되는 그런 법리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에 관해서 살펴볼 때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해고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해고의 의미 한번 볼게요. 법원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해고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는 그것이 징계해고든 직권면직이든 본질적으로는 고용계약의 해지인 거죠. 그 법적 성질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라는 거고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넘겨볼게요. 해고의 제한 규정, 아까 우리 징계 규정하고 똑같거든요. 근로기준법 제23조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에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항은 아까 본 그런 규정, 예외 규정. 그리고 정당한 사유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볼게요.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거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런 행위를 이러고도 회사를 계속 다니려고 했단 말이야? 뭐 이렇게까지 누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심대한 사유가 있는 거죠. 도저히 이거는 회사의 경영자라면 아니면 동료들도 마찬가지인데 저 사람 진짜 못 믿겠다. 같이 일을 못 하겠는데? 이런 중대한 사유,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중대한 사유이거나 아니면 진짜로 이게 회사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 너무 많이 힘들다. 이런 경우 긴박하고 아주 힘든 그런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겠죠. 그래서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판단하는 기준은요. 사업의 목적이나 성격, 그 사업장 여건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근로자의 지위나 직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나 경위, 그리고 그 행위의 기업 질서에 대한 영향을 들 수 있을 거고요. 과거의 근무 태도 등 많은 사정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외부에서는 이렇게 평가 쉽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뭐 그런 업무 지시라던가 물론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뭔가 이런 정당한 행위로 판단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동기나 경위가 있을 수 있고요. 이분이 맡은 책임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것이죠. 내용들이. 그래서 어떤 딱 한 가지 면만 보고 야, 저 사람 진짜 이 회사 다니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많은 행위들을 보고 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실체적 정당성을 먼저 볼게요. 실체라는 것은 사유를 얘기해요. 이유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의 영역에 속하는 사정에 기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신의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저 사람의 행위가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는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익의 비교 형량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근로관계를 현저하게 침해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볼 때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방치하면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가 좀 중대해요. 근데 업무하고 관련성이 되게 깊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 사람 개인적으로 좀 안쓰러울 수 있잖아요. 잘못을 했는데 해고 사유도 있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든지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유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조금 봐주고 싶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유야무야 흘러서 넘어가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방치해둔다? 그러면 뭐야 저 사람 보니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는데 이거 괜찮은가 봐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반복되는 비슷한 문제를 양산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부득이 이제 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고요. 해고는 최후수단이어야 돼요.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관계를 끊는 거는 최후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연애 스타일 뭐 이런 거 얘기해보면 그 사람마다 참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그만두거나 어떤 관계를 그만두기까지 계속 이제 시그널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예를 들어 아니면 시그널까지는 아닌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헤어져 뭐 이렇게 연인 관계에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헤어질 마음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뭐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되게 여러 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뭐 관계를 끊는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연인 사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화가 나고 예를 들면 좀 그렇다고 해도 뭐 우리 헤어져 뭐 이럴 거면은 뭐 그만두자 뭐 이런 얘기, 난 나갈 거야 뭐 이런, 예를 들어 어떤 단체라면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약간 조금 계속 이제 잘 해보려고 그러니까 뭔가 관계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 위해 노력해요. 근데 정말 제 입에서 나 그만둘래, 이제 끝이야 뭐 이런 아니면 뭐 헤어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정말 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스타일은 다른데 그러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뭐 회사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약간 협박식으로 너 이렇게 하면 해고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중대한 문제예요. 왜냐면 해고는 그 사유도 굉장히 중대해야 되고 절차도 지켜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조금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만든다고 해서 상사가 혹은 뭐 대표이사, 사장님, 회장님께서 계속 이러는 거죠. 너 이렇게 하면은 너 진짜 자를 건데? 너 그만두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안 된다는 거고, 정말로 최후.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 다 해봤어요. 이 사람 행위에 대해서. 근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때, 도무지 용납할 수 없을 때 이제 비로소 최후 수단으로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유는 좀 쉬워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절차는 뭘까? 이것들도 중요하거든요.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한데 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있잖아요. 여기에 절차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논의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유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절차적 정당성도 당연하게 정당한 이유에 포함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아까 봤듯이 단체협약이라든지 취업규칙에 해고에 대한 절차 규정을 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해고의 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되고요. 이거 위반하면 효력이 없어져요. 그리고 해고의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징계의 경우하고 동일한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징계에서 봤으니까 요거는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자, 그렇다면은 법원에서 해고라고 본 사례들을 조금 볼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상이나 질병 등 어떤 신체적으로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과연 이것을 이유로 해고하는 게 정당하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부당하냐? 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해당한다라고 보아서 퇴직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근로자가 신체 장애를 입게 되는 경위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 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그리고 근로자의 치료 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 능력 상실의 정도,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그 잔존 노동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체적인 장애를 입는다거나 할 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그 일을 계속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했던 일, 내가 기존에 했던 일은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회사가 담당하는 여러 직군이나 직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의 장애를 입었던 굉장히 안타깝고 힘든 일이지만 일은 더 할 수 있는 거죠. 배치 전환을 해서. 그랬다면은 굳이 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로서도 신체 장애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 노력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체 장애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다른 판례 같이 한번 볼게요.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에 관한 요양 종결에 따라서 상당한 신체 장애가 남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요양 중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고를 치료하는 직접적인 기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근데 그게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만큼이 이제 종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장애가 남는 거죠. 그럴 때. 그런 상태에서 근로자가 종전과 같은 강도를 지닌 객내 기계 수리공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예전 판례라 그런데요. 당연히 이제 어디 들어가서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인 거죠. 그리고 그 신체 장애가 남아있는 부분이 이게 되게 안타깝네요. 허리는 진짜 다치거나 아프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어디 들어가가지고 뭐 작업하고 수리하고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체 부위 중 운동량이 많고 중량의 부하를 특히 많이 받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건을 들거나 할 때에도 당연히 허리를 이렇게 써가지고 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아프게 되면, 특히 허리에 장애가 남으면 많은 것들을 조금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로자가 종전과 같이 객내 굴진, 채탄 작업, 그러니까 이제 광산 작업들을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계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계속 담당할 경우에는 그 장애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려가 있고, 근로자에게 그와 같은 신체 장애가 있어서 종전의 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라고 판례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한다면 이 정도의 심각성까지 있어야만 판례가 법원이 이거 정당해라고 인정한다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이거는 규정을 위반한 장기 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그러니까 휴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휴직 기간은 정당한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뭐 해고하는 게 정당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휴직 자체가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규정을 위반했어요. 그래서 장기로 휴직을 했을 때 과연 정당한 것인가, 그런 문제를 한번 볼게요. 버스 운수회사가 휴직기간인 45일을 초과할 수 없고 휴직기간 만료 전일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퇴직 처리한다라는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서 복직원을 제출함이 없이 단체협약 소정의 최고 한도보다 3배나 많은 기간 동안 휴직 연장을 신청한 근로자를 퇴직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규정은 근로자의 장기 휴직으로 인한 버스 운수 회사의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하여 단체 협약에 규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중교통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만약에 이제 대중교통이 갑자기 멈춰버리면 출퇴근, 뭐 학교 가는 것들, 일상생활이 굉장히 마비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45일이라는 거, 연장 이런 부분들 잘 해주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대한 이유가 있는 거다라는 취지인 거고요. 그래서 복직원을 제출함 없이 이제 최고 한도보다 3배나 많은 기간 동안 45일 곱하기 3이면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그랬을 때 퇴직 처분한 것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는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취지인 거예요. 그리고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사고로 입원한 운전기사인 근로자에게 단체 협약에 정한 최고 한도보다 3배나 많은 기간 동안의 휴직을 허용할 경우 회사의 업무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인 점, 뭐 이런 것들 비추어 볼 때, 그러니까 그쵸, 아무래도 이제 한 분이 안 계시면은 다른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고, 왜냐면 그분도 맡은 시간대가 있을 거니까. 그러면은 이분이 언제 오실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분을 또 고용해서 하게 되면 이분이 돌아오시면 그 고용한 분 또 어떻게 되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퇴직 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례가 봤어요.
그리고 참고사항이 있는데요.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경우, 특히 저희 같은 이제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들,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사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만약에 이제 어쏘 변호사님 채용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변호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채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뭐 서면도 쓰고 상담도 하고 재판도 가고 여러 가지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재판 당연히 못 가요. 서면 쓰면 안 되겠죠. 상담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분이 정말로 뭐 어떤 비위 행위에 의해서 자격이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분 해고하는 게 정당한지 아닌지를 같이 볼게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격이나 면허를 상실한 경우에는 더 이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통상해고이고요. 그 해고는 정당하다. 따라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거나 변호사, 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건축사, 교사 등의 자격을 전제로 근무하던 중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사용자가 각 분야에서 일정한 기술 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할 의무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가 기술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 업종들이 있는데요. 그 업종 중에서 어떤 뭐 기술 조사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뭐 업무 형태에 따라서 법이 규정하고 있는 뭐 A 사업에는 뭐 예를 들면 B의 자격을 가진 분이 꼭 있어야 돼요. 이분이 없으면 이 회사 운영이 안 되거든요. 허가가 뭐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허가 취소된다든지 뭐 굉장히 많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이 자격이 없으면 이분 채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분 일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격을 없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 자격을 취득한 분을 빨리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이제 내보내야 되는 부득이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자격을 전제로 채용했다면 자격이 없어지면 이분 해고하는 건 정당하다라고 판례가 보고 있어요. 자, 징계해고 잠깐만 보고 계세요. 다음은 징계해고인데요. 학력이나 이력서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이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보시면 근로자가 사원 자격으로 중졸 이상의 학력을 요건으로 하는 회사에 입사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졸업자인 것처럼 사칭하고, 문제는 또 이거 졸업증명서까지 위조해 제출한 거예요. 그리고 8년간 일을 은폐한 채 계속 근무해 왔어요. 이럴 때에는 징계해고 사유이다. 이제 이거 굉장히 예전 판례라 이런 게 있는 건데요. 당연하게 이제 어떤 회사에서 자격 요건을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중졸 이상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분이 중학교 졸업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회사에 너무 들어가고 싶으니까 졸업장을 위조한 거죠. 그래서 이게 과거니까 이제 이게 밝혀지기 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8년 동안 계속 일을 해왔을 때 당연히 징계해고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판례, 원고가 입사 후 관광종사원 2급 지배인 자격을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식음유부 지배인으로 승진하였고 수차에 걸친 대표이사 표창,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피고 회사의 식음유부에 요구되는 근로 능력이나 자질의 부족함 없이 13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을 참작하여 보면, 그러니까 이분이 입사한 다음에 필요한 자격 취득했고요. 승진도 했고, 승진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표창을 정말 수차례 내부와 외부에서 받을 만큼 너무 성실하고 능력도 너무 뛰어난 분인 거예요. 그런 걸 보면 피고회사가 원고가 13년 전 입사 당시 이력서상 처벌 및 파면 사실을 은폐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범죄 사실의 구체적 내용이나 죄질 또는 정황이 피고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 것인지를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채 면직 처분을 한 것은 징계 사유에 비하여 심히 가혹하다.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그렇게 뛰어난 분이에요. 근데 다른 회사에 이제 보통 이력서 예전에는 처벌이라든지 아니면 파면 사실을 조금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잘 안 쓰는데 어쨌든. 근데 이분이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한 거죠. 왜냐면 그게 딱 써있으면 자기 능력은 너무 뛰어난데 누가 봐도 이 징계 받았어? 이 사람 파면됐단 말이야? 처벌도 당했네? 그러면은 이 사람 뽑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13년간 진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회사가 뭐야 당신 이거 이력서에 왜 안 썼어? 너 해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 판례는
당신 징계 사유, 해고 사유 왜 당했는지, 파면 왜 당했는지 확인 안 해봤잖아. 그러면 기존의 이분의 어떤 근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과거의 어떤 과오만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기재하지 않았다는, 그리고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바로 면직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징계권을 남용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니까 무효다라고 판시한 사례도 있다는 것을 같이 비교해서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무단결근 사례예요. 회사의 취업규칙이 3일 이상 무단결근을 징계해고 사유의 하나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업원이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했을 때에는 정오까지는 결근계를 제출해야 되고요. 결근계 또는 사유를 신고하여 인증을 받지 못한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해서 사전 승낙을 받고 출근한 때에 사유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결근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여러 가지 절차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근로자가 어떤 인낙을 받고 후에 어떤 인편 또는 전화상으로 구두에 의한 결근 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승인을 받았어요. 지금 급해가지고 전화해서 혹은 사람을 통해가지고 전달하도록 한 거죠. 저 오늘 결근하겠습니다. 후일 출근 시에 사유서가 첨부된 결근계를 제출하여 사후 승인을 받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절차가 굉장히 꼼꼼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지키지 않았다면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3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의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근거는 없다. 이거 판례예요. 그리고 사실 한 번만 이랬으면 좀 과도하다. 물론 이제 근로자의 잘못은 있지만 3일 정도 내가 나중에 사유서 제출 안 한 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잘 보세요. 뒤에 보면 근로자가 88년 1월 11일부터 3일간 무단결근한 외에도 87년 6월경부터 88년 1월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0일을 무단결근한 사실을 아울러 고려할 때 위 3일간의 계속 결근은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다. 그래서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게 10일이라면 기간이 길고 짧냐는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87년, 그러니까 2년간 계속된 건데 87년 6월부터 88년 1월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무단결근을 반복해서 해온 거예요. 근데 아마 회사도 정당한 사유, 그러니까 이 근로자가 이렇게까지 무단결근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 아주 긴박하고 또 회사가 양해할 수 있는 사유라면은 이렇게까지 안 할 거예요. 근데 아마 그런 사유가 없었던 듯 보여요. 그래서 판례도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은 회사가 더 이상 이렇게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겠구나 라고 인정한 케이스였던 거죠. 그리고 업무상 지시 위반인데요. 자동차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차에 있어서 사용자가 운전사에 대하여 행하는 배치 행위, 배차 지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거는 통상적인 업무 지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노선을 배정을 해주고 어떤 배차 시간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인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자의 배차 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겠죠. 그리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 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고 사유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노조활동에 관한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 의결 시 피징계자 58명에 대한 대부분의 징계 사유가 교통사고 약이라는 운전상의 과오로 되어 있다면 위 징계가 통상적인 징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고요. 근로자들의 파업 농성으로 인한 분규의 수습 대표 10명 중에서 원고만이 징계 면직, 즉 해고죠. 해고되었을 뿐 아니라 그 분규가 수습되어 회사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회사의 근무 촉구에 따르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것임을 세워서 장기간 승무에 임하지 아니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면은 이렇다면 원고를 해고한 것은 사내 질서 유지를 위한 사용자 고유의 징계권 행사에 해당할 뿐이고 뭐 노동조합 등 이런 그런 보복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 조합원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그분들을 다 해고한 게 아니고 이분만 이제 해고가 됐는데 이분이 이제 그 대표가 여러 분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분만 해고가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만 아마 그 조합 활동을 이유로 다시 돌아와서 회사의 업무 복귀 명령에 이행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인정한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동료 또는 상사에 대한 폭력 행사. 이게 정말 간혹 있더라고요. 좀 놀랍긴 한데 아직도 있어요. 보시면 대규모 제조업체인 회사의 경영 질서 유지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회사 내에서 사원들의 엄격한 근무기간 확립이 요구될 것임에 비추어 이러한 회사 근무 질서를 저해하는 사원들의 폭력 행위 등에 대하여 징계해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정한 단체협약 등의 징계 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요. 비행 근로자가 자기보다 16살이나 연상이고 회사 근무 경력이 10년이나 많은 노조위원장을 탁자 위에 올라서 굉장히 심각해요. 보시면 이게 사람이 탁자 위에 올라가는 것도 참 쉽지 않잖아요. 탁자 위에 올라가서 발로 턱을 차서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거죠. 그래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그로 인해 형사처벌을 당연히 받았겠죠. 그랬을 때에는 비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계약을 계속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라고 보아서 해고가 정당하다라고 본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사생활의 비위 행위도 있어요. 보시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인 부동산 투기 행위가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에 불과하다라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죠. 그러니까 투기 행위가 우리가 장려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업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근로자의 사생활일 수 있다라고 볼 여지는 좀 있어요. 그런데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제 그 설립한 그 목적, 도시개발공사의 목적, 그 업무의 종류와 태양, 부동산 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업무의 내용 등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도시개발공사 소속 근로자의 부동산 투기 행위는 객관적으로 그 사회적 평가에 심히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인사규정에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에 해당해서 이 징계 사유가 된다. 그러니까 해고 사유가 된다라고 본 케이스예요.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단체협약상 해고 합의 조항 위반의 효력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런 규정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인데요. 이 절차, 그러니까 규정이 있잖아요. 명확하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라는 부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이거는 해고 시기에 대한 법령상 제한인데요. 여러분 이 부분 다 아시는, 굉장히 잘 아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해고의 예고 30일 전에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은 30일분에 임금 줘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예외 사유 몇 가지 있고 그 다음에 해고 사유 서면을 통지하는 거 우리 그 뒤 예전에도 배웠죠. 그래서 사유하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리고 해고의 마지막 종류인데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나오죠. 이제 이게 바로 회사가 너무 어려울 때 부득이하게 이제 많은 인원을 대규모로 정리해고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 해고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요건 같이 일단은 조항을 먼저 볼게요. 제1항.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가급적 사업을 양도하거나 인수하거나 뭐 합병하거나 이거를 좋아하는 대표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연히 회사가 정말 넘어지는, 그러니까 도산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부득이 이렇게 뭐 인수, 합병, 양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제3항.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리고 없는 경우는 이렇게 근로자 대표 얘기를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해고를 하려는 날에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사항 1항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해고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인원이 많아질수록 더 지켜야 될 게 많겠죠. 그럴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를 이 경우, 이 요건에 따라서 해고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라는 게 바로 이 규정의 내용이에요. 자, 조금 규정은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요건 나눠서 봅시다. 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첫 번째겠죠. 긴박성, 계속성이거든요. 인원 삭감 조치가 영업 성적의 악화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 경쟁력 회복, 신기술 도입 또는 장래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정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헷갈릴 거예요.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대처한다? 장래의 위기가 오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미래에 뭐 아니면은 멀지 않은 시기에 이런 게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객관적으로 곧 올 거야. 이게 진짜 곧 올 거야. 이러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보면 우리가 회피하기 어려워라고 인정되는 그런 지점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정말로 많이 중요하거든요.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어요. 회사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럴 때 무조건 사람을 먼저 내보낸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고는요. 최후수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중단한다든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다든지 조업시간을 단축한다는 등의 회피 노력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뭔가 아무래도 신규 채용 중단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전 진짜 후배들을 볼 때 되게 힘든 일이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 내부에 있는 인원을 내보내는 것보다는 일단 이분들을 최대한 끌어안고 가되 신규로 사람을 채용하는 거 잠깐 멈춰보자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부득이하게. 아니면은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아무나 대상자 우리가 강제적으로 선정해가지고 당신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데 혹시 우리가 이런 조건 하에서 이제 당신들에게 더 뭔가를 주려고 하니 혹시 나가실 생각이 있는지 뭐 이런 것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것 아니면 우리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가족 같은 회사라는 것을 이제 표방을 하는 경우에 이제 보통 어떤 게 있냐면 진짜 사람 소중하게 여기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우리가 진짜 회사는 많이 어려운데 내보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구성원들도 나도 나가기보다는 우리 서로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웬만하면은 한번 회사를 지켜보자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럼 되게 많은 이제 의사의 합의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해가지고 임금을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서로 이제 같이 살아나가 보자라는 것들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회피 노력들을 얼마나 했는가를 보는 것이고 세 번째가 해고자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고자의 범위 그리고 선별하는 기준 이런 것인데요. 해고 대상자의 선정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이 경우 남녀의 성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특정한 성별만을 퇴직의 우선순위로 삼는다든지 아니면은 연령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공정한 평가 기준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아까 그 규정에서 본 것처럼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합의예요. 그래서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통보를 하고요. 그리고 해고 회피의 방법이라든지 해고 기준에 관해서 성실하게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요건들이 반드시 갖춰져야만 해요. 판결 보시면 경영상 해고의 각 요소별 의미라는 것인데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하면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요. 아까 봤듯이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서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밑에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법원이 이 요건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 같이 볼게요. 네 가지나 있잖아요. 요걸 우리가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효력이 인정되지 않겠죠. 무효예요. 근데 네 가지 요건 중에 다 지켰는데 하나를 못 지켰어요. 예를 들면 그럴 땐 어떻게 될 것인가 같이 한번 볼게요. 판례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들 요건의 구비 여부를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지 요건들을 하나하나 따로 분설해서 보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거 전체적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인정이 되겠다라고 판단할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밑에 보시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근데 이런 문제는 있어요. 우리가 정리해고를 해서 아까 그 네 가지 요건을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간혹 이제 사실은 경영상으로 많이 어려운 게 뭐 심각하게 인정되지 않았고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종 감옥 목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 회사가 진짜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우리가 몇 명까지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정리해고의 그 대상이나 범위를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희명퇴직 등을 통해 가지고 이 대상이 전부 나가셨어요. 나간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정리해고 하는 게 정당한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했던 판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고 회피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경영 방침이나 작업 방식의 합리화, 신규 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전등 등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게 나왔잖아요. 해고 회피 노력. 그리고 방법과 정도는요. 확정적이거나 고정적인 게 당연히 아니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래서 당해 사용자의 경영 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해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미 원고가 최종 감원 목표를 상회해서 감원한 상황에서 참가인들을 추가로 정리해고하였다면은 당연히 노동조합과 종래 협의를 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설정한 그 기준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거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사실관계 조금 볼게요. 정리해고 이후의 사정을 좀 보면 원고, 그러니까 회사는요, 이 사건 정리해고 전후로 정규직 55명, 계약직 59명, 임원 6명을 신규 채용했어요. 이거 굉장히 많은, 벌써 100명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규 채용할 만큼 사실은 경쟁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사가. 그리고 승진 인사를 단행하는 한편, 이 승진 인사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단 그 급여, 그러니까 경제력 측에서 보면은 급여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 올려줄 만한 능력이 된다는 취지인 거죠. 그리고 일부 부서에 대해서만 경영 성과금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그거 넉넉한 거예요. 지금 회사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대규모 감원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예산을 그대로 유지해서 결과적으로 직원 1인당 지출 규모를 증가시켰다. 왜냐하면 그 많이 내보낸 만큼 해고를 한 만큼 더 많이 뽑았고요. 그 다음에 승진했고 그 다음에 교육비는 그대로고 그러면 많이 늘어난 인원만큼의 그런 교육비가 추가로 들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하게 직원 1인당 지출 규모가 증가하게 된 거죠. 이러한 조치는 원고의 경영 상황과 정리해고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정리해고를 감수하고서라도 시행했어야 할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것들이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그 비용 지출 규모가 이 사건 정리해고로 절감되는 경제적 비용에 비해서 훨씬 크다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적절한 해고 회피 노력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는 취지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선 재고용 의무라는 게 있는데요. 정리해고를 했어요. 근데 진짜 회사가 어려워서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회사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볼게요. 제25조 제1항 제24조에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했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당연히 3년 이내에, 그러니까 정리해고를 당했을 때, 근데 이 직군에 똑같은 업무를 할 사람을 나중에 필요로 할 수가 있잖아요. 회사가 괜찮아지면은. 그럴 때에는 이 해고된 근로자가 당시 담당했던 업무하고 같은 업무를 담당할 근로자 채용하려고 하면은 정리해고된 근로자, 그 해고된 근로자가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 규정이에요. 의무 규정. 자, 그리고 뒤에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뒤에 판례가 하나 있어요. 이게 2020년 작년 말에 나왔던 판례인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번 보시면 재고용할 의무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단락이 있고요. 두 번째 문단 볼게요. 이때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했다면 해고 근로자가 고용계약을 체결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뭔가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진짜 이민을 갔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많이 질병 중에 있어가지고 일을 할 수 없다거나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사유 이런 게 아니라면 우선 재고용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취지의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갑이 을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생활부 담당 재활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좀 어렵다라고 해서 나가게 되신 거예요. 그랬는데 해고된 후 3년 이내 기간 중에서 이 재단에서 여러 차례 이 담당 업무에 이제 사람을 뽑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 갑, 그러니까 정리해고 당했던 이 갑에게 채용 사실을 고지하거나 혹은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랬다면은 당연히 우선 재고용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사용자는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와 같은 우선 재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가름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의무를 이행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고용관계가 설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계약 체결하는 것처럼. 그리고 해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우선 재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하여 우선 재고용 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한 때까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청구할 수 있다. 굉장히 강력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고 정리해고를 했다고 해서 이제 반드시 이제 회사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3년 동안은. 그리고 회사도 마찬가지로 정리해고를 했을 때 정말로 부득이하게 해고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다시 근로자 채용할 때에는 기존에 본인이 정리해고했던 그런 근로자를 다시 채용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와, 오늘 조금 길었죠. 해고가 굉장히 살펴봐야 될 것이 많아서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해고 자체가 법리가 크게 어렵진 않고요. 다만 개별적인 사안에서 이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 해고 사유가 있는지,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아두면서 사례들을 조금 살펴보면 좋겠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진짜 마지막이네요. 한 주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우리 또 마지막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